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의 맛을 찾아서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의 맛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출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의 모든 것 알려드릴 선재위원님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럼 잠시 뒤에 해외 선물의 모든 것 선재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화요일 투자의 맛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선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네, 지난주에 좀 추석 연휴가 네. 길었잖아요. 좀 잘 네. 쉬셨나요, 위원님? 네, 잘 쉬긴 했는데 날짜를 착각해서 뭐 하루 부족하게 쉬었습니다. 뭐 근데 또 나름 또 긴장이 풀리니까 뭐 좋기도 하지만 또 체력적으로 약간 그 피로도가 한꺼번에 몰려오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한 번 쉬었으니까 또 다시 전력 질주해 와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추석 연휴가 길었던 만큼 이제 좀 긴장의 끈을 놓았던 분들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시고 또 투자의 맛을 찾아서 저희와 함께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돼지 열병과 더불어서 해외 이슈부터 국내 이슈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슈들을 조금 더 체크해보면 좋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돼지열병 공포가 강타를 하면서 돼지고기 도매가가 하루 만에 33%가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주들도 오늘 떠들썩했는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불황기에 찾아온 중동발 오일 쇼크, GDP 전망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세계적인 이슈긴 한데 악재로 작용할지 호재로 작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우디 피격의 영향으로 미 연준은 추가금리 인하를 이 추가금리 인하 전망을 94.6%에서 64.6%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인하를 할지 동결을 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번째입니다. 돈 풀기를 작심한 유럽 중앙은행, 필요하면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해외 이슈는 아니고 우리 국내에서 일어난 일이죠. 돼지열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떠들썩했습니다. 위원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주식시장의 이 관련주들 때문에 오늘 주식장이 하루가 좀 분주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불행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엄청난 악재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해외 선물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뭐 국내 선물 시장은 뭐 참고하고 종합 지수에 대한 배팅을 많이 해서 뭐 단기 이슈에 대한 거는 뭐 아무래도 뭐 단기 이슈가 됐든 장기 이슈가 됐든 뭐 해외 쪽을 많이 주시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뭐 혹시라도 뭐 이제 뭐 우리 돈육 시장이 뭐 세계 경제에 뭐 크게 영향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외 선물 쪽에는 돈육 선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국내 이슈이기 때문에 아직 국내 이슈의 국부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뭐 각각의 종목들 뭐 그렇게 해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우선 뭐 이렇습니다. 그 주말에 있었던 뭐 오일 쇼크 같은 느낌처럼 이것도 어떤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전반적인 시황이 바뀌는 부분이죠. 갑작스러운 이슈가 터지는 부분들. 그래서 뭐 하루 만에 33%가 상승했다 했을 때 뭐 항상 뭐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뭐 주식이든 선물이든 그 중에서 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뭐 피보나치 수열이나 아니면 되돌림의 구조를 보는 거죠. 보통 23% 정도. 그래서 우선은 돌파하는 구간들을 지속적으로 뭐 쫓아가기보다 항상 눌림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뭐 종목들 보면 뭐 이따 뭐 오일도 보겠지만 오일도 같은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에 대한 호재 또는 악재가 터져서 갑작스러운 뭐 급등락이 있었을 때 그때 대비하는 모습들. 그래서 항상
뭐 이렇습니다. 뭐 기속적으로 뉴스를 좀 대비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20% 이상 눌리지 않았을 때는 관련 종목들 추격하는 건 좀 자제하시고 그다음에 항상 뭐 저항을 뚫더라도 뭐 갑작스러운 이슈에 급등을 하게 되면 무조건 차익이 나옵니다. 항상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게 있거든요. 시간 대비 수익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1년을 갖고 있어서 100만 원 수익 난 거랑 하루 갖고 있었는데 100만 원 수익 난 거랑은 체감이 다르죠. 같은 수익이긴 하지만.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슈에 인해서 급등락이 있을 때는 항상 차익에 대한 매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지 저항을 눌리면서 다시 기다렸다가 쫓아간 게 필요하지. 그렇지 않고는 항상 쫓아가서 눌리게 되면 눌림 시간,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그 여력의 시간까지, 기회비용까지 싹 잃기 때문에 항상 눌림목을 대비해서 지지저항을 한번 찾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혼조세 본 다음에 지지저항이 뚜렷해지면 그때 다시 배팅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뉴스에 대한 거 항상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듯 보입니다. 뭐 그게 뭐 이슈가 전반적으로 장기 이슈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악재가 터진 상태에서 급등을 해서 차익이 나오고 쫓아가는 매물들이 나왔을 거고 저가에서 매수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차익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파동이 다시 한번 누르는 걸 좀 기다려서 하루 이틀 지지 저항 확인한 다음에 다시 배팅하는 그런 기술적인 분석이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뭐 이왕 말 나왔으니까 그 해외 선물 저희 네. 해외 선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해외 선물 돈육 차트 한번 봐볼까요? 네. 저희도 해외 선물에 사실- 또 종목이 있죠, 위원님. 그렇죠. 돈육 차트가 있습니다. 해외 선물에는 사실 오늘 뭐 이제 급등을 했다 이제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오늘 차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눌림목이 생겼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뭐 해외 돈육 선물은 이런 구조입니다. 단기적인 채널 안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지지 라인들을 보이고 있죠. 물론 이제 이게 전체적인 해외 시장 그러니까 이게 국부적인 이슈가 아니라면 뭐 같은 차트 추이를 같이 봐도 되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저가에서 눌린 구조 그 다음에 돈육 해외 선물 쪽은 저가를 뚫은 다음에 걔네들 실패한 상태에서 66.870대 그러니까 66,000을 넘어가서 추가적인 위에 상승 곡선을 만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래 지지력 눌리면서 매수 쪽 계속 대응하는 구조. 그래서 혹시라도 해서 오늘 그 이슈가 터져서 해외 쪽은 어떤 그림인지 한번 살펴보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뭐 아래쪽 돈육 같은 경우는 중심 라인들 지지력에 그러니까 뭐 63,000불대 지지 라인의 채널 상승 구조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단기적인 그림들, 뭐 폭등하는 것들 손대는 것도 괜찮지만 뭐 해외 선물도 돈육이 있기 때문에 그쵸. 좀 관심 가져보시면 나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이슈였기 때문에 뭐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과는 무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해외 선물에도 돈육이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것까지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안 그래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불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에서 오일 쇼크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GDP 전망에 대한 영향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안 그래도 불황인데 오일 가격까지 급등을 했다라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중미 무역 갈등, 미중 무역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일 쇼크가 오면 아무래도 시장에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그러면 우리가 뭐 차트에서 대비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차피 우리가 그 저번 주에 좀 눌림들이 있었습니다. 새 고점을 뛰어넘어서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따 같이 한번 볼 거지만 어차피 우리 관심사는 계속 차트에 대한 연관성이기 때문에 자, 저번 주에 이 구간들을 뛰어넘어서 눌림들이 굉장히 강해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매수를 잡더라도 혹시나 모르니까 52달러 지지력까지 가능성을 두고 매수를 봐야 된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60달러는 장기적으로 무조건 확인하러 가는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67달러까지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물이 바뀌면
$70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 이제 뭐 좀 이따 말해야 될 거지만 오늘 어제 새벽에 고점을 한 번 더 높이고 눌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아까 국내 선물 돈육 관련된 종목들처럼 고점을 지속적으로 이틀 동안 높여놓은 상태에서 부합 구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지 저항을 보고 그 다음에 기준 매매를 좀 하는 구조가 필요하겠죠. 전반적으로는 뭐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정책의 뭐 금리에 대한 관련된 이슈도 계속적으로 뭐 나올 수 있고 하지만 우선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그거 있죠. 사우디 쪽에서 공급을 하는 뭐죠? 이걸 고치는 네. 설비에 대한 보완이 어느 정도 빨리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죠. 어차피 이 오일 쇼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중동발 이슈들이 점점 더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긴장 상태가 어느 정도 강화되느냐. 그다음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또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단기 이슈로 끝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배팅할 때 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어느 정도 오랜 보합이나 눌림들을 지속해서 갈 거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얘네들 $60를 확인하고 $67까지 우선은 장기적으로 열고 배팅을 하는 구조에서 지금 바로 $60를 안착한 상태에서 지금 이틀 동안 고점을 한 번 더 체크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60가 그림상으로 완전하게 지지된 모습인데 과연 얘네들 지지만 믿고 싸워도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좀 이따가 뭐 5일 우리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뭘 봤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고민할 건지 좀 더 디테일한 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 GDP 영향은 굉장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뭐 이렇습니다. 이 이슈 자체가 그러니까 오일 쇼크로 인해서 금리 인하보다는 오히려 동결에 대한 관점이 좀 강화됐죠. 근데 이게 지금 FOMC를 앞두고 하루 이틀 만에 터진 이슈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갑작스럽게 바뀔 거라고는 좀 예상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대신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뭐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상태긴 하죠. 하지만 뭐 이미 정해놓고 끌고 오는 상태에서 하루 이틀을 남겨두고 터진 이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거는 아직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입장이다. 뭐 이렇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뭐 GDP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 $64를 안착하는 고점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긴 기간 동안 이번 월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 정도, 2,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월물까지는 아무래도 보합 구간이 뛸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눌림이 없이 다시 전반적인 채널이나 고점이나 저점을 낮추지 않고 고점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차후에 다른 지수나 지표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좀 더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일 쇼크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의 테러급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FOMC 회의를 남겨두고 이렇게 테러가 터진 거에 대해서 유가가 이제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미 연준이 이제 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건지 아니면 동결에 조금 더 힘이 쏠릴지 많은 국내외 이제 시장들이 FOMC 회의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좀 씁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더욱더 압박을 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이러다가 동결되는 거 아니냐 하고 되게 걱정하는 그렇죠. 부분이었는데 위원님께서는 아마 거의 너무 급작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기조는 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원래는 그래요. 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지금 저는, 미국이 너무 좋잖아요. 네네. 너무 좋은데다가 방어적인 카드로 써야 되는데 뭐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이번에 할지 안 할지는 사실은 모르죠. 왜 그러냐면 지금 그림들이 전반적으로 다 꼬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든지 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뭐 강하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뭐 골드하고 유로하고 반대 방향이고.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어떤 기준을 잡는 이슈가 딱히 없죠. 기준을 잡을 때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달러 인덱스의 영향, 달러 이슈에 대한 영향밖에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결정난 게 금리 인하를 완전히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금 이제까지 결정해 놓은 그 기조를 바꾸기는
거라는 거죠. 그 솔직히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시기에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이 좀 그렇고요. 뭐 유로존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뭐 지속적으로 앞으로의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방어적인 카드를 계속 내비친다고 그렇게 정책을 펴놓고 지속적으로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영향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전반적인 유로론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태에서 지금 오일 쇼크로 인해서 약간 줄었지만 만약 그 기조가 있었다면 그 기조는 분명히 이번 오일 쇼크로 인해서 바로 큰 그림 자체가 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일 쇼크 때문에 이제 유지해왔던 기조가 한 번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시장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FOMC 회의 결과에 그래서 더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상황이 이렇다면 유럽은 조금 다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돈풀기를 작심을 했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이 이제 중앙은행에서 필요하면 금리를 우리는 더욱더 내릴 수 있다라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좀 반색을 표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독일은 항상 불만일 것 같습니다. 유로존 위기 때도 그랬고 항상 독일 경기는 유럽의 최후 수단으로 계속 있는데 과거 역사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독일이 뒤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유럽이 굉장히 우리가 유로를 위험자산으로 보는 이유가 유로 통화를 그 유럽은 이제 도미노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항상 이제 마지막을 버텨주는 게 독일이라서 항상 너희들이 놀고 루즈하게 일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 왜 우리들이 항상 부담을 하고 우리가 그걸 마지막까지 버텨내야 되느냐. 그래서 항상 불만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유로존도 지금 부양책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하 몇 차례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부양책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 눈치 작전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그래요. 금리 인하에 대한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눈치 게임으로 최종적으로 잘 버텨주느냐. 어차피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모든 국가들이 다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버틸 국가는 버텨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는 국가는 남겠지만 어차피 힘들어지는 국가들은 계속적으로 있죠. 그래서 서로 그 카드도 눈치 작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항상 이렇게 발표를 할 때는 그런 거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대한 걸 우리가 주의 깊게 보긴 하나 그거를 맹신하지 않는 이유는 항상 정치인들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부양책을 계속 펼칠 수 있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은 우리를 믿어달라. 우리는 방어를 최대한으로 할 거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할 거고 최대한 노력할 거니까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만 저는 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게 엇갈려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골드하고 유로가 같이 움직이다가 골드가 반등할 때 유로가 좀 많이 약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그냥 유로 FX, 유로 달러를 볼 때 유로의 반등이 좀 약하다. 그래서 많이 눌린 상태에서 되돌림 구조로 나온다. 그래서 반등 여력을 기술적으로 보이더라도 유로가 좀 더 그 이슈 때문에 12일 날 나왔던 그 이슈 때문에 유로가 다른 종목들보다 반등이 좀 더 약할 수 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우리가 차트가 볼 때는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네,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기 때문에 유로존 상황까지 지금 독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 선재 위원님 오늘도 해외 시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분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재 위원님께 조금 더 궁금한 사항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1611, 023153-1612번 두 개의 번호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 샵 4989로 궁금한 사항, 고민거리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다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픈 채팅방 24시간 열려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들어오셔서 채팅방 상단에 투자의 맛 선재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선재 위원님의 이런 리딩, 추석에도 쉬지 않았던 이런 자세한 리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여기 해외 시황까지 좀 알아봤으면 좀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오일 쇼크 때문에 요즘 핫했던 크루드 오일인데요. 계속해서 급등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60달러 안착을 하고 또 70 이상으로 열어두고 있다고 했으면 또 매도의 포지션에 하신 분들은 이번 사태가 굉장히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반색을 표했을 것 같은데 네. 70 이상으로 열리면 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위원님? 저는 우선 70달러 안착해서 그 위에 가는 거는 솔직히 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 오일 쇼크로 인해서 뭐 100달러, 200달러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70달러에서 급락 줄 때도 뭐 그랬었죠. 그때 뭐 이 구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돌파를 해서 90달러, 80달러 넘어가면 그냥 전문가 생활을 그만둔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단언하셨나요? 네네. 정말 쉬고 싶어서. 네. 그래서 얘네들 그때도 뭐 100달러, 200달러 기본적으로 간다 그랬고 모든 이슈가 그냥 매수 간다 그랬었는데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일봉상에서의 그 저번 주 그림들이 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하단부 저가를 깰 만한 구조가 아니고 깰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눌림들을 줬었죠. 많은 눌림들을 줬었고 그다음에 54달러 지지력에서 뭐 매수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었으나 우선은 윗구간에 휩소가 생겨서 아랫구간 휩소 날 걸 가정 두고 봐야지 우리가 매수를 유지할 수 있겠다 뭐 그런 관점이었고요. 우선은 얘네들이 이제 돌파를 해서 60달러로 안착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는 전반적으로 눌림에서 저희가 뭐 58.90, 85 지지력에서 매수 그 다음에 아랫 구간들 또 윗 구간들 여기서도 90대 지지력에서 추가 반등. 이 구간이군요. 아래. 네. 그래서 지금 저가를 보면 거의 90대에서 반등을 한 상태였습니다. 단 오늘은 뭐 이래요. 그래서 어제 이제 리딩을 마감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고가를 높이지 못하고 지지력을 받고 있으면 우선은 다시 한번 반등 노림된다. 그리고 뚫고 가 있으면 눌림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 근데 오늘 마이크를 중간에 이렇게 딱 잡다 보니까 새벽녘에 이미 고점을 한번 치고 내려왔더라고요. 네. 치고 내려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오늘 바로 돌파하는 걸 보기엔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62.50 저항에 63달러 10 마지노선을 보고 얘네들은 매도 쪽 눌림 보합을 봐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오늘 했던 단타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뭐 이렇게 채널을 흐를 수 있는 구조라고 봅니다. 그리고 채널을 다시 한번 낮추기 시작했죠. 그래서 90을 빠지면 아래쪽 하방들이 좀 더 열릴 수 있으나 저가가 낮춰지는지 봐야 된다. 자, 90을 깬 다음에 지속적으로 여기서 저항을 받다가 다시 올라태웠죠. 어차피 시장은 보합장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죠. 하루 만에 1000틱 가까이 매수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눌림 500틱에 다시 500틱 고점을 시도하다가 눌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은 어느 정도 긴 혼조세를 들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저는 이번 월물은 고점 돌파하는 걸 안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뭐 이런 구조라면 뭐 안 봐도 약간 상단부에 대한 제약들이 굉장히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선은 이번 월물은 좀 더 혼조세에 대한 관점을 좀 더 열고 보신 게 낫고 그다음에 아래 구간에서 완전히 이 추세 저항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지지를 하고 계속적으로 긴 이슈를 보는 건 있겠지 않습니까? 이 이슈가 단기적으로 공급에 대한 사우디에 대한 수리 뭐 원유 공장에 대한 수리 같은 게 나온 다음에 그냥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러고 말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뭐 이란이냐 예멘이냐 그 다음에 중도발 긴장이 오락가락 할 때 지속적으로 그 기대감에 대한 매수 패팅이 추가적으로 나오겠죠. 단 아직은 완전하게 돌파한 상황이 아니다. 돌파한 상황이 아닐 뿐더러 고점을 높인 다음에 낮춰놨다는 거는 고점을 다시 시도하려고 할 때는 고점을 뚫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점을 치지 않고 보합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보합 구간 매매 전략을 펼치시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돼서 뭐
뭐 매도를 치다 물린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치다가 추가적으로 쫓아가서 매수를 본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월물 안에는 뭐 확률 거의 한 80% 가까이 추가적인 신규 돌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큰 움직임 없이 보합 구간 혼조 세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단타 구조로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점에서 뭐 이렇게 친 구조는 거의 이콕 지점과 이콕 지점을 보면 거의 뭐 보조 지표는 따라가지 못하는 역행이 걸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저가 지지력에서 오늘 이렇게 보자면 다시 62달러를 안착해서 싸우고 있죠. 그래서 오전 중에 계속 시도하다가 시도 못한 애들이 60달러를 안착해서 싸운다. 자, 그렇다면 틱에서 볼게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다시 고점을 높일 때 이 구간 추세 상단부를 맞았을 때는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보합을 띄어서 혼조세를 쭉 길게 갖고 가면 이 고점이 높이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추세 상단부가 고점이 높이기 전까지는 아마 혼조세를 좀 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기준 매매를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우선 62달러 기준으로 혼조세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 뭐 어제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구간들 뛰어넘은지가 굉장히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 구간을 뛰어넘어서 61.50대 한마디로 이 고점을 안착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 지지력에서 이 구간들 지킬 때까지만 짧은 구간에 눌림 붙었을 때 매수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전체 보합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아직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고점을 추격하는 것보다는 좀 상단부 제약에서는 눌림 구조로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하지 말아야 될 건 뭐 이거겠죠. 62.50 위에서 막연하게 추격 돌파하는 거. 그러니까 뭐 매수가 세진다 해서 오늘 바로 돌파하는 걸 뚫고 가는 건 좀 위험하다 봅니다. 그래서 저가에서 지지력에서 매수해서 익절 잡고 끌고 가다가 끝나면 다시 저가에서 지지력에서만 계속 반등을 노리는 그런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61.40대가 무너지면 거기서는 잠깐 관망하시되 다시 매수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항상 타이밍을 속이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다 그랬죠. 그 어느 시점에 고점을 재돌파하느냐, 그 다음에 보합이 어느 정도 많이 뛰느냐입니다. 그래서 뭐 월물, 차월물을 거래하신 분들은 뭐 롬포로 분할까지 대비해서 싸우는 건 괜찮겠지만 이미 고점을 쌍고를 높인 상태에서 눌린 구조기 때문에 뭐 지금 윗구간에서 보합을 노린 건 상관없으나 그냥 막연하게 많은 물량 가지고 무조건 가겠지 하고 추세를 끌고 가는 거는 눌린 각오를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62달러 중심 보합으로 보합 혼조세를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62달러 부근에서 이제 보합권을 띄고 있기 때문에 보합권이기 때문에 매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주식이 됐든 선물이 됐든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추격으로 매매를 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월물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좀 끝이 다가올수록 조금 더 보합권을 띄는 성향이 대부분인가요, 위원님? 대부분 이렇습니다. 뭐 이번에 이 정도의 움직이면 사실 추세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갭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갭으로 움직인 거는 실제 시장에서 많은 물량들이 안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원웨이 성향을 띌 때는 그 월물이 바뀐 다음에 되돌림을 많이 줍니다. 근데 실제 얘네들 지금 그림도 원웨이 성향을 띄었다고 볼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게 갭으로 1000틱 가까이를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를 갭 보정을 시키면 실제적으로는 정고가를 넘어가지 못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건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54달러, 한마디로 55달러 부근에서 시가를 얘네들이 61달러 부근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벌써 한 700틱 정도를 올라갔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 고가가 700틱이 눌리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면 갭 보정을 하기 시게 되면 이 구간들이 이만큼 내려와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고점이 이 정도였기 때문에 얘네들 시가를 만들었던 구간들 한마디로 이 구간에서 여기를 바로 돌파하기에 좀 어려운 구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배팅을 지속적으로 싸우다가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1000틱이라면 굉장히 많은 틱수거든요. 그래서 뭐 시가에서 해서 최고점까지
거의 1000틱 가까이를 움직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싸우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갑자기 급등한 애들을 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싸움 고점을 높이고 머문 애들은 우선은 이때는 고점에서 되돌림을 보는 것보다는 여기서 변동성을 노리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변동성이 잘 안 나올 확률이 많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월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변곡에 대한 가능성은 30%. 그래서 마지막 날 차익이 좀 나오든지 아니면 시장이 바뀌고 월물이 바뀐 다음에 한 2, 3일 뒤에 보통 차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원하는 물렸는데 이번 월물 안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 기대를 많이 저버리게 만드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네, 아무래도 해외 선물은 이렇게 조금씩 이제 학기처럼 새로 네네. 시작하는 월물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면서 그 차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변동성을 따라가는 모습이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해외 선물 초보기 때문에 배우는 마음으로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다음은 나스닥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오일 쇼크가 물론 아주 단발성으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 여파가 여전히 미국 시장,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랑 이제 S&P 500을 이제 순서대로 볼 텐데 조금 이제 하향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네. 이제 국제 유가의 영향으로 뭐 인플레이션 영향이다, 뭐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내려간 건지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실제로는 저번 주에 크루드오일하고 차트가 거의 유사했었습니다. 네. 여기 세 고점을, 왜냐하면 그 전에는 계속 크루드오일과 같이 방향성을 띄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고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우선은 똑같죠. 얘네들 고점을 다시 올리고 나서 혼조세를 든다. 그러면 얘네들은 방향 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눌림을 보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눌림 봤을 때는 이 아래 구조 여기까지만 봤었는데 추가적인 눌림이 있어서 전일 거래일은 이 구간들 맞고 매도를 쳤었습니다. 단 이제 매도 칠 때 말씀드린 게 저가를 이 구간에서 보면 자, 고점을 높인 다음에 저가를 낮추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얘네들 전반적으로 보합 혼조세다. 그래서 저가를 추가적으로 낮추지 못하고 온 애들을 우리가 맞고 매도를 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다가 꺾이면 바로 이절 들어가 버려야 된다. 한마디로 지금 상태에서는 완전 부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일이 추가적으로 밀릴 때도 얘네들은 그냥 부합 구간에서 버텨주고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오일도 우리가 이런 그림이길 바랬었죠. 이렇게 해서 $60를 확인하러 가길 바라는 애들이 아래를 눌렀다가 이렇게 돌파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우선은 그림들이 전반적으로 얘는 지지하고 그 다음에 가로저항점에 대한 혼조세가 띄었을 때는 다시 왔을 때도 혼조세를 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완전히 부합이죠. 그래서 우선은 8,000 지수 저항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내년 후반에는 6,000 지수까지 밀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아래 구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은 깨지 못해서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전체 부합을 띌 수도 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지속적으로 매수 시도를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매수 시도를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얘네들 고점 근처에서 급락한 구간에서 다시 왔을 때는 얘네들 추세가 눌리기 시작할 때부터는 어차피 매도 눌림을 보는 거죠. 단지 저가를 낮추지 못하고 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이제 혼조세를 보는 게 좋다. 그래서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장이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어디로 튀기는 굉장히 아직 좀 무리스러운 장들이죠. 그래서 20위에 대한 통화정책에 대비하는 그 다음에 미국 FOMC 통화정책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이후에 좀 추가적인 그림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수렴 구간에서 크게 돌파하기보다는 우선은 이 구간들을 돌파한 이후의 방향성을 보시는 게 낫고 아직까지는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는 저항점과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하방 지지력과 지지력들을 갖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간 중간에서 노는 아이들은 그냥 수렴 보합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냥 차라리 이 구간들 그렇게 크지 않는 구간입니다. 실제 요즘 미장에서의 움직임이 좀 작기 때문에 하루 변동성으로도 충분한 구간이지만 우선 수렴이 굉장히 많이 좁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돌파한 이후에 짧은 손절로 방향성 추종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우리가 사인 드린 건 너무 단타 사인들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까도 이 구간들 이제 맞고 추격하지 마라.
얘네들은 눌림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합 뛰는 구조고, 그다음에 오늘 그림들은 유사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 안에서 노는 애들을 중간에서 대비하는 것보다는 아래나 상단부 저항에서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840지수부터 7865지수 아직 보합 구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아이들 추격하는 것보다는 미장 이후에, 특히 시카고장 11시 반 이후에 움직임들이 없다면 그 장은 그냥 보합이라고 여기시고요. 그 이후에 움직임이 있다면 추가적인 그림들은 이 수렴 보합을 뚫은 다음에 미장 이후에 추세 추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수렴 보합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11시 이후에 이제 미국장이 개장을 하고 나서 방향성을 좀 보여주면 그때 좀 방향을 잡아보자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5일과 같이 방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모양새가. S&P 500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스닥하고 같은 그림이겠지만 방금 나온 나스닥에서 말씀 안 드린 것부터 다 같이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차트 좀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이렇습니다. 그냥 우선 반등할 때는 S&P가 항상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죠. 왠지 그냥 좀 우려한 종목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예상했듯이 전 고가를 제외한 전전 고가 저항으로 매도를 노린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수를 열고 매도 단타를 보는 건데, 아래 구간을 아직 깨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수렴해서 좀 조심하자는 이야기였고요. 그러면 S&P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얘네들 고점을 높이는 거는 사실 안 봅니다. 전체적인 부합은 보겠으나 어떤 이슈가 나와서 고점을 높이는지는 계속적으로 주시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고점에서 고점을 돌파하는 걸 보는 거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제가 장기적으로 내년 후반기부터나 매도 추세가 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구조에서는 계속 부합 혼조세를 본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려서 이 구간에서는 고점 맞고 그냥 되돌림을 보는 구조를 싸우는 거죠. 그래서 S&P도 이미 고점을 한번 근처를 노렸다가 지금 약간 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이 혼조세를 들고 있겠죠. 당연히. 대신 저항이 좀 다릅니다. 얘네들은 여기 단기 저항들이 있죠. 가로 저항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구간대 저항이 있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혼조세를 띄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아직까지 혼조세를 띄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들에서 움직임 출렁거림들이 좀 심하죠. 한마디로 저가를 깼다가 올려놨다가 다시 누르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들 잘 누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저가를 또 추격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사실 오늘 미장에서 얘네들이 돌파를 하면 추격은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반등을 기다리셨다가 그다음에 여기 전고가 근처까지 올라오면 미시고요. 그다음에 미장에서 추가적인 저항들이 생기면 그때 다시 아래쪽에서 올라온 애들 저항을 2992지수 거기를 맞고 단타 노림이 좋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혼조세를 띄게 되면 지속적으로 추세 저항이 내려오기 때문에 손절 라인들이 짧아지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내가 버려야 될지, 어디가 넘어가면 되지 않을지 명확해지는 구조가 곧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전하게 혼조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합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가로 저항점 잘 보시라 합니다. 우리가 추세 지지력 저항을 잘 보는데 이런 구조에 혼조세를 띄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매수로 가려다가 이렇게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고점을 많이 못 높이고 전고점을 계속 깨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고요. 아직은 이 구조를 깨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시장들은 어차피 뭘 해봤자 중심 저항의 위아래 혼조세를 앞으로 뛸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한 애들 매도 구조가 좀 더 유익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쫓아가는 것보다는 반등하는 매도를 치더라도 우선 손절이 짧은 구간들, 한마디로 이런 구간들 있죠. 3,000 초반 지수, 3,007 지수네요. 이 구간들은.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3,000 지수 맞고부터 시작을 해야지 변동성이 있어서 포기를 하더라도 짧은 손절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변곡이라면 단기 저항과 그 다음에 롱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혼조세 근처에서는 쫓아가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반등 매도 위주로 한번 공략해 보시라. 단 가장 중요한 건 쫓아가는 거 별로 지금 상태에서 좋지 않습니다. 그건 기술적으로 좀 할 말이 많은데요. 천천히 네, 해주시면 기술적으로 됩니다. 보자면
우선 아래쪽 지지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쫓아가지 말라는 걸 강조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는 지지를 하고 싸우는 그림들입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위에 고점을 높이는 걸 보기 싫기 때문에 고점을 맞고 단타를 시작해서 깰 수 있는지를 보는 거지 아래쪽에서 쫓아가면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림들입니다. 한마디로 넘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들을 넘어가서 싸우기 때문에 지수들은 매도를 치는 애들 쫓아가더라도 물립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냥 얘네들은 보합 혼조세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작은 그림이기 때문에 한 파동 자체를 짧게 대응하는 단타 위주의 대응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매도가 됐든 매수가 됐든 어떤 방향이든 쫓아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원론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보합세고 혼조세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죠. 골드인데요. 금 같은 경우는 우리 저번 주에도 선재 위원님께서 굉장히 기가 막힌 리딩으로 또 추세를 읽어주셨는데 금값이 이렇게 또 불확실성이 더욱더 강해지다 보니까 금값은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간밤에 네. 골드 가격도 좀 오른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올랐다가 이제 좀 차익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네. 차익이 나와서 이제 뭐 가장 최근에 리딩한 거는 이제 매수 한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1,500 지수를 약간 깰 거다. 저번 아마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1,500달러를 확인하는 매도까지만 보자. 그래서 어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시황 자체가 혼조세이기 때문에 얘네도 혼조인데 제가 지금 한 2017년부터 뭐 계속 리딩을 나와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좀 특징이 있죠. 이렇게 보면 된다. 원래 이렇게 리딩을 하고 생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요즘 계속 기준을 맞아요. 잡아드리고 네. 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뭐 좀 약간 그렇게 리딩을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섹션별로 대응하는 전략들이 약간씩 계속 바뀌어요. 오전에 그림들 보다가 어떤 다른 패턴이 나오면 방향을 틀어야 되는 구조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게 있었고 우선 1,500달러를 약간 깨는 패턴들이 나와서 여기까지 매도 구조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00달러 약간 깨면 그때부터 이제 매수 반등을 노리자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뭐 이렇습니다. 1,532달러 한마디로 저번에 1,525달러가 한번 깨졌었죠. 우리가 매수를 끝내놓고 매도를 봤을 때 1,525달러 지지력에서 한번 빼먹고 그 다음에 다시 매도를 칠 때 1,500달러까지 열었죠. 그리고 이제 그림들이 거의 다 왔습니다. 1,500달러 실제로는 저번에 말씀드린 1,480달러 진입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490달러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지금 계속 튕기고 있는 그림들이죠. 그래서 우선은 여러 번 시도를 했기 때문에 오차가 좀 났었다고 가정을 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눌리면서 1,505달러, 1,506달러 지지력에서 눌리면서 매수죠. 배팅을 하시고 우선은 지수나 모든 유로달러, 그 다음에 유로달러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기축통화에 대한 전 세계에 대한 이슈가 아주 혼조세고, 그 다음에 뭐 지수는 아까 보셨다시피 혼조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수하고 좀 더 연동돼야지 골드도 뭐 같이 움직이기가 쉬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로저항점에 혼조세 들 때는 여기 왔을 때 또 혼조세를 또 든다. 그래서 보합 싸움을 지속적으로 하시라. 그래서 오늘은 뭐 단기적인 저항들 세 꼭지점을 돌파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다음 눌림에서는 그림으로 보자면 뭐 1,508달러 정도 되겠네요. 1,508달러 지지력에서 다시 좀 기다렸다가 눌림 매수를 시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골드까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혼돈의 유럽으로 넘어가 볼 텐데 유로 FX 실제로 거래하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의원님? 뭐 이렇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가 요즘 크루드 오일을 좀 한 2, 3년 전부터 많이 손댔거든요. 그 네, 전에는 제가 한 6, 7년 동안 유로 FX만 했었습니다. 유로 달러. 그 전에는 유로만 조금 네네네, 편애를 하신 그렇죠. 편이었어요. 그 전에 회사 다니면서 할 때도 유로 FX만 했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요즘 거래량이 좀 준데다가 그 다음에 그림이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우선은 좀 어느 정도 매매를 좋아하신 분들이나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변동성이 많아야지
먹을 것도 많고 그다음에 물렸을 때 짧은 손절에 많이 먹고 그다음에 분할이나 단가 맞춘 싸움을 했을 때도 많이 움직여야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요. 근데 요즘은 유로 FX 보면 오히려 단가가 적어들었기 때문에 분할 싸움이 좀 더 유리하죠. 그래서 국선도 그렇고 단가가 한 틱에 대한 단가가 줄어들면 우선은 이제 뭐 두 개로 나누는 효과라서 분할에 대한 싸움이 좋죠. 대신 분할에 대한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롱포에 대한 싸움을 하시면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즘 뭐 회원님들 보시면 유로 FX 뭐 서너 계약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가가 좀 작아서 그런다. 그래서 분할 싸움은 좋기 때문에 뭐 한데 사실 실제 좀 많이 재미가 없죠. 그래서 그쵸, 요즘은 아무래도 지수나 그다음에 크루드오일도 많이 좀 재미없어졌고요. 최근 이제 어제 그제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거기서 이제는 한 뭐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만 먹어도 한 200~300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장들 아니고 원체 한 6개월 정도 혼조세로 길었기 때문에 뭐 지수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유로 FX는 그래도 가장 기준이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유로 FX를 완전하게 통달을 하게 되면 다른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다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시장이나 경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로 FX는 꼭 공부를 하고 배팅을 안 하더라도 분석 정도는 해보셔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 같은 경우는 꼭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공부를 해외 선물을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로 FX를 꼭 다뤄야 한다고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유로 FX 너무 뭐랄까 거래량이 너무 말라 있어서 재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공부 차원에서라도 꼭 유로 FX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요. 여러 가지 또 국내 선물도 있고 선물의 종류는 많지만요. 항생이나 홍콩 이제 중국에 관련된 이슈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생 지수나 이런 걸 이제 매매를 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의 주 종목은 아니더라도 중국도 빼놓을 수 없으니까 중국 지수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요즘 뭐 아시아 시장에서 거래하신 분들은 아시아 시장 뭐 항생 지수를 건들고 그다음에 미국 지수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뭐 유익하죠. 자, 우선 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파동은 그렇죠. 이 정도 메인 파동이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 저항점까지 올라와서 그다음에 다시 혼조세.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유로 달러가 혼조세 그다음에 미국 지수가 별 이슈가 없다면 전반적으로 뭐 혼조세입니다. 혼조세죠. 그다음에 뭐 이런 구조가 있었죠. 자, 여기만 보자고요. 2017년까지 보자면 이 구조에서 저가를 낮춰놓고 상단 부재하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 시장이 어느 정도 혼조세냐면 이 구간들에 이런 혼조세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이슈가 있을 때 저가를 깨고 저항을 받아서 밀어버리면 되는데 저가를 낮추지 못하니까 다시 반등을 해주는 그림들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악재에 의한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지지력에서 하방을 낮춰놓은 상태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방을 한 번 높인 상태에서는 전반적으로 아래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이 기준점에서 아래에서 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 여기서 보자면 뭐 이런 혼조세 때는 가로저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 구간들, 그 다음에 이 구간들, 그리고 여기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이 구간들 계속적으로 혼조세입니다. 그리고 중심 근처에 놓여 있죠.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들이 혼조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좀 쉰다 싶으면 항상 중심에 가 있습니다. 중심에 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자, 한번 보자고요. 정말 자. 중심에 있네요. 네네. 아래 구간들 하단부 지지력 있고 얘네들을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네도 채널 중심 근처에 그냥 놓여 있겠죠. 자, 뭔가를 기다리는 거죠. 이번에 FMC 결과를 보고 다른 지수를 좀 응용해서 좀 더 움직임을 보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아직 저가를 제대로 확인 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절을 찍었지만 위에 추세 하단부를 뚫었어도 얘네들 뚫린 구간 지지를 못하고 빠지고 있죠.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좋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 지지력까지 하단부를 좀 더 낮춰놓은 상태에서 저가에서 되돌림부터 보는 싸움들을 이런 거는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뭐 주력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용한 장이라서 그런데 그래서 뭐 이런 싸움을 할 때는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누가 봐도 얘네들 보합인지 뻔히 알 거고요. 그렇다면 아래 구간에서 지지하고 돌리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얘네들은 어차피 변동성이 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서 처음 내려갈 때 되돌림 보고 전반적으로 확산 보합을 볼 건지를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런 그림들은 보통 저는 확산 그림을 봅니다. 아래로 확산, 아래 구간 열려 있고 그다음에 윗 구간 확산. 그래서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중심 부합을 띄려고 할 거다. 그래서 위로 넘어가고 다시 내려오고 아래로 와서 다시 올라가는 계속 중심 부합을 띄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장들이 굉장히 혼조세입니다. 그래서 좀 짧은 파동으로 단타로 보시고 그다음에 중심 자리까지 되돌린 그림을 많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중국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또 쪽집게처럼 콕콕 시원한 부분, 가려운 부분 시원하게 긁어주신 우리 선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더 다양한 투자의 맛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